이제 오늘 배우는 거를 함께 우리 익히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좀 최대한 그러니까 쉽게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은 그냥 기본적으로 영상은 뭐냐면 영상을 제작한다는 그 개념. 제가 왜 여기다가 영상 제작의 기초라고 썼냐면 영상은 사실 제작이거든요. 근데 영상 제작이라는 거는 기본 컨셉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스토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을 찍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사진도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상 제작이라는 건 저희 다 이제 아시니까 박길재 목사님만 빼시고는 아마 너무 목사님도 오실 수 있겠네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저희가 주일날 이제 항상 하행일이라는 걸 하잖아요. 하행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줄임말인데 그 하행일이 다 영상, 사진으로 된 영상인데 거기에는 다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있었던 행사라든지 혹은 어떤 뭔가 이렇게 뭐 교구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목사님도 이런 영상을 이렇게 한 3꼭지, 4꼭지, 뭐 2꼭지,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뉴스는 아니지만 뭔가 뉴스도 아니고 뭔가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뭐 뭔가 좀 애매한 포맷이긴 하지만 그 안에 대충 보면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컨셉이에요. 그걸 더 디테일하게 더 프로페셔널리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렇다고 그거를 너무 이렇게 사진만 띡 보내고 자막 하나 이렇게 딱 하기에는 뭔가 뭐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레이션과 그 사진들이 이렇게 다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포맷인데 중요한 건 영상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영상을 만드시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스토리다, 이야기다.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 된다.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고성 하시거든요. 김동욱 목사님의 고성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복음뉴스에 보면 김동욱 목사님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단독 샷을 이렇게 딱 찍으시면서는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영상 심플하지만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야지 그 영상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담지 못하면 그냥 뭐 그거 왜 쳐다보고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이렇게 말로 하면 다 이야기잖아요. 말로 하면 이야기지만 말만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영상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디오가 제일 중요해요. 뮤직비디오 같은 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오디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뭔가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디오를 전달을 하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안에 무슨 이야기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혹은 아이들의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어디 가서 여행을 했는데 여행 갔다가 온 스케치를 갖고 영상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보려고 영상을 만든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혼자 보려고 영상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만들고 말지. 뭐 추억을 하기 위해서 뭐 만들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상을 만드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첫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매개체거든요. 뭔가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구전으로 이야기가 됐듯이 그것이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해왔듯이 매개체의 역할, 그 다음에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 뭔가 전달해야 되는 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제일 이제 순서입니다. 이게 뭘 담을 것이냐, 뭘 할 것이냐, 무엇을 담아서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냐. 네, 지금 프린트를 제가 다 하진 않았어요. 너무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다 하진 않았고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만드는 순서예요. 어떻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그 컨셉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무엇을 담는지 생각하는 건 이제 기획입니다. 그걸 이제 플랜, 뭐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겠죠. 뭘 이야기하지?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지?
남편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연유에서든 어떻게 시작이 됐든지 간에 무엇을 얘기할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영상은 그거를 그렇게 기획을 했으면 이제 기획에는 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건 또 다음 단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뭘 하지?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이 다음에 돈은 얼마가 들지? 그럼 내가 이거 다 찍을 수 있을까? 촬영을 누구 시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물론 다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거의 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구성해 나가. 그러니까 플랜을 짰으면 그 안에 스트럭처를 짜야죠. 내가 이야기의 스트럭처를 짜주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우리 뭐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서론본론 결론처럼 혹은 뭐 기승전결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본론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무엇을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스트럭처화되는 거죠. 그걸 이제 구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콘티는 조금 더 디테일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영상을 진짜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야기만 구성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그 다음에 그림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만들거나 혹은 드라마를 찍거나 예능을 하거나 다큐멘터리를 하거나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디테일들이 많이 달라져요. 다루는 방법들이. 이제 그건 전문가적인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굳이 설명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구성되어 있는 걸 그림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이제 콘티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영화 같은 데서는 스토리보드를 짜가지고 만화처럼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컷 하나씩 대충 여기서 컷, 자 이만한 사이즈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한다, 그 다음 컷, 이 다음 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주 디테일한 콘티고요. 쇼는 그거랑 좀 달라서 대략적인 이 사이즈를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사이즈 같은 걸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콘티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로 촬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그림들을 실제로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영상으로 촬영하는 데에도 또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영상으로 어떤 걸로 촬영할 거냐, 어떤 카메라를 쓸 거냐, 어떤 그림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거기에 빛은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디테일들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이만큼 들어가서 줌을 할 거냐, 아니면 이만큼 멀리서 잡을 것이냐,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영화에서 예를 들어 빅 클로즈업 같은 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공포감이 느껴지거든요. 뭔가 긴장감이 느껴져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영상에도 이 언어, 랭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에 대한 랭귀지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아마 다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미 영상을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설명을 안 해도 대충 이렇게 뭐 이런 이해도가 있어요. 이미 영상에 대해서. 어린 세대는 더 빠르고요.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느리지만 그래도 이미 뭐 드라마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촬영이 끝나면 그걸 편집을 합니다. 에디트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다 할 그런 에디트를 하지 않습니다. 러프한 에디트를 하는 거예요. 대충 스토리를 내가 어떻게 짜는 거에, 내 스토리에 맞게끔 러프한 편집을 하게 되죠. 그 러프한 편집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걸 보통 2차, 3차 편집은 뭐 10차, 100차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즘은 넌리니어 시대니까. 지난번에 내가 리니어와 넌리니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첫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아느냐요? 기억 안 나시나요 혹시? 리니어와 넌리니어. 시간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뭐 이런 개념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넌리니어 시대이기 때문에 뭐 100번 편집해도 별 상관이 없고요. 시간도 많이 들지도 않고. 그리고 나면은 그 편집한 거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 있어서 뒷부분의 프로덕션들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자막도 들어가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 더빙도 들어가야 되고, 음악 효과도 들어가야 되고, 띵동 뭐 이런 효과음도 들어가야 되고, 뭐 자막 쉬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색보정은 뭐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톤 앤 매너를 색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고의적으로 약간 옐로우가 낀 듯한 그런, 이게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톤을 잡아요. 자기들이 그 원하는
칼라 톤을 잡아요. 그걸 이제 칼라 톤을 찍을 때도 물론 맞추지만 후보적으로 다 칼라 톤을 하나씩 일일이 잡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될 문제는 아니지만 알아두시고 보시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G 그래픽 작업들, 컴퓨터 그래픽 작업들이 이제 뒤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합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에딧을 하는 걸 이제 마지막 완성. 그렇게 해서 완성본이 나오는 그런 게 하나의 영상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론적인 얘기를 빨리빨리 넘어가고 실수입니다. 아까 이 카메라 제가 얘기했지만, 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마 프린트에도 제가 이거 하지 않았나요 혹시? 네, 해도 돼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프린트에 제가 해드린 이유는 나중에라도 꼭 보시라고. 이게 뭔지에 대한 컨셉을. 네, 기획 설명드렸죠. 구성,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기승전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귀납식으로 할 것이냐, 연역식으로 할 것이냐, 앞에다가 주제부터 빵 던지고선 얘기할 것이냐. 자, 근데 대부분의 뉴스들은 주제부터 던집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순서가 뭐냐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던져줘요. 자,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오늘 누구는 밥을 먹다가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그랬는데 뭘 먹었는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왜 먹었는지가 나오고, 누구랑 먹었는지가 뒤로 나오고, 이게 뉴스 방식이에요. 뉴스는 왜냐 헤드라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뉴스는 그런 연역식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스토리를 앞에다가 딱 던져주고. 근데 드라마 그렇게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자, 얘랑 같이 삽니다. 끝. 자, 그걸 다시 볼까요? 리와인드. 드라마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장르에 따라서 내가 뭘 하려는 거에 따라서 그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방식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제작을 하신다면 그게 우리 아이의 하물며 유치원 비디오가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의 발표회를 처음부터 순서 그냥 자 ABC부터 이렇게 쭉 자 여기서부터 자 쟤네 집 애부터 얘네 집까지 이렇게 쭉 이게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저 보급뉴스에다가 기사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스트레이트한 거예요. 에딧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거가 스토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다른 거죠. 이 김동훈 목사님 손이 안 돼가지고 사실 그거를 막 혼자서 다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는 올릴 수 없지만 편집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걸 잘라서 뉴스로 자 오늘 뉴욕 목사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인간들이 참 개차반이더군요. 이게 이제 핵심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왜 개차반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영상들이 들어가. 이게 이제 뉴스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편집을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실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어요? 맞아요, 목사님? 네. 그렇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게 보도기사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콘티 영상에 대한 이해, 촬영은 뭐 다양한 카메라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잡아내는 거니까 여기 다양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편집 이런 다 말로 설명을 한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 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이게 아까 스토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설교로 치면은 설교의 핵심 전달 사항.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가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무엇? 그 무엇? 예수를 따라라. 로 살든지, 뭐 아니면 예수처럼 살아라. 가 될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살아라가 될지. 같은 설교지만 항상 다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성경 안에서 구조, 뭐 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구성에 따라서 기획하고 무엇을 전달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결론은 내고 시작한다. 다큐멘터리가 여러분들 리얼 다큐 뭐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리얼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도 화자가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 혹은 그게 제작자일 수도 있고 뭐 PD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다 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물며 자연 다큐멘터리. 왜냐하면 편집 과정에서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리얼 다큐 뭐 이런 이름이 다 붙어 있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선교사의 다큐멘터리를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의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해서 선교사의 삶으로 뭔가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찍는 거거든요.
그 선교사의 삶으로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선교사님이 불쌍하다가 될지 아니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될지 이 선교사님을 도와달라는 게 될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젖어 있어요. 영상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젖어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기획할 때 이 결론이 젖어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누군가한테 공유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쓰는 걸 보통 기획 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획 안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제목,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디서 어떤 규모로 만드냐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뭐 나 혼자서 내 셀프로 버짓을 갖고 그냥 내 돈 500불 갖고 만드는데 뭐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한테 버짓을 받아서 해야 된다거나 누군가한테 버짓을 에스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이 되게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대충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프로그램 포맷도 있고 기획 의도도 있고 주요 내용, 출연자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에 만들 거냐.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기획안에 아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이야기예요. 돈 안 들이고 만들면 그냥 이거 안 만들어도 되죠. 근데 이 기획안이라는 건 항상 만들 때 왜 저걸 쓰는지의 핵심은 사실 돈이에요. 돈. 네. 모든 영상은 다 돈이기 때문에. 장비를 뭘 쓸 거냐. 자 드론 한 5대 띄울 거다. 한 50대 딱 띄울 거다. 예산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림은 예술로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에 따른 그 이야기들 때문에 이 기획안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샘플로 가져온 기획안이에요. 잠깐 그냥 아마 제가 거기 프린트 안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기획 의도. 내가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낭독의 발견. 전 잘 모르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거기다 쭉 쓰는 거죠. 멀티미디어 시대인 현대에도 텔레비전은 주로 시각이라는 감각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한 컷의 그림을 이렇게 쭈쭈쭈. 네, 마치 내가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는지 누군가한테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 내가 이거 왜 만드냐? 그러고 나면은 구성은 이런 거다. 2가지 줄기로 나눈다. 첫째는 출연자들이 등장해서 읽을 만한 낭독 부분이 있다. 이렇게 쭉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일요일 밤 12시, 11시 20분에서 12시 10분까지 편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되길 희망한다. 방송국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만약에 유튜브 방송하는데 뭐 편성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매체를 쓰느냐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바뀔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큐시트 간, 뭐 이렇게 쭉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타이틀 이렇게 초대 손님은 누구 어쩌고저쩌고 순서대로 하고 출연자는 MC는 송선미고 뭐 재즈 세션은 누구고 기대 효과는 뭐 이런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스왓 분석도 이게 회사에서 아마 일을 많이 해보시거나 기획안을 쓰신 분들은 이걸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스왓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회사에서는 이걸 꼭 하거든요. 뭘 하든지.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잘 안 하죠. 근데 교회도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왓 분석.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 보완 문제 뭐 이런 건 넘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이제 뭐 이런 것. 하여튼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쭉 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성.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구성은 이제 영상 스토리텔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트럭처를 어떻게 짤 것이냐, 시청자를 내가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네. 설교로 치면은 서론, 본론, 결론에 도대체 서론은 무슨 내용을 할 것이고 본론은 무슨 내용을 할 것이고 결론은 뭘 할 것이냐, 이런 걸 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짜느냐는 장르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예능이냐, 뭐 아니면 다큐냐, 드라마냐. 드라마도 사실 구성이 다 있고요. 네, 구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점에 따라서 촬영 구성안과 편집 구성안. 이건 뭐냐면 촬영을 하기 전에 촬영을 위해서 먼저 구성안을 써요. 근데 촬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찍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촬영을 갔다 오니까 전부 테이프를 찍어보니까 촬영하려고 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와 실제로 찍어온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예상을 해서 촬영 구성을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막상 부딪히고 촬영해온 건 달라요. 그러면 이제 또 편집할 때 또 구성안이 바뀌는 거죠. 네, 뭐 이런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드라마 장르의 경우는 대본에서 이미 구성안이 나오는 거예요. 대본을 어떻게 만들어냈냐. 그다음 대본과 콘티에 따라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예시. 대충 이거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대략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방송이 아니라면 특별히 방송국용이 아니라면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죠. 뭐 타이틀, 전 CM 이런 거 다 없어도 되죠. 후 CM, 폰, 타이틀 이런 거는 다 타이틀은 그래도 있어야 되겠네요. 고성 타이틀 목사님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만들어드린 그런 그게 타이틀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제목, 프로그램 제목 그런 걸 타이틀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짜는 거고요. 그다음에 큐시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거 작년에 필금 성교교회 이어랜드 영상 음악회 큐시트예요. 이게 보면 전 스텝이 이걸 보면 누구든지 이 큐시트를 보고 있으면 아 순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뭘 준비해 줘야 되고 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예배 큐시트를 예배 담당이라 저희 교회 예배 큐시트를 제가 다 보내드리는 관련된 분들한테는. 근데 뭐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기획은 누가 했고 뭐 제작은 누가 하고 책임 프로듀서 박상호 장로님이 책임 프로듀서네요. 연출 김일강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스텝이 어떤 스텝이 일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의 경우 단위. 그러니까 이건 시간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짜지는 큐시트는 없어요. 큐시트는 다 시간이 제일 철저하게 지켜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항목이 쭉 있고 뭐 오프닝은 5분, 10분, 뭐 오프닝 영상 이렇게 쭉 뭐 넬라 판타지아 인터뷰 영상이 나가고 출연자는 누구고 무대는 지금 어디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등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지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갑자기 펌프로 올라오는지 뭐 쇼 같으면 굉장히 화려한 그런 등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향 라이브인지 아니면은 뭐 플레이백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누가 노래를 하는 건지 뭐 하여튼 다양한 음향 표시가 있고 VCR 이게 비디오가 플레이백 되는 건지 아닌지 뭐 현장에서 라이브로 되는 건지 아니면 중계 카메라에만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거 굉장히 심플한 큐시트고 저희들이 이제 진짜 스태프들이 일할 때는 큐시트 하나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2시간짜리 쇼하면 큐시트만 한 4-5장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모든 전 스텝이 다 그걸 보고 순서대로 다 해요. 그리고 비고는 뭐 비고죠. 조명 큐시트 따로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좀 이제 실습에 조금 더 촬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아까까지는 그냥 이론상의 이야기고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영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영상 작업이라는 건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는 작은 규모니까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영상 작업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코어. 지금은 많이 시스템이 영상이 혼자 하는 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대한 게 터미널러지죠. 그러니까 서로 익숙해고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십자가 얘기해봐야 얘기 잘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이해를 해야 십자가 얘기를 하듯이 똑같은 비슷한 개념이니까 사이즈에 대한 개념입니다. 샷의 사이즈, 익스트림 롱 샷, 굉장히 멀리서 찍는 샷, very long 그냥 대충 이 영어하고 또 한국말하고 쓰는 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 애들이 쓰는 거하고 롱샷. 근데 대충 사이즈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미디엄 롱샷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요 정도 밑에 사이즈, 클로즈업, 빅 클로즈업, 클로즈업, 미디엄 클로즈업. 클로즈업이 어느 정도다. 눈 정도 하는 게 빅이다. 그다음에 얼굴 정도 하면 그냥 클로즈업이다. 그다음에 이런 사이즈에 대한 개념. 이거는 멀리서 찍느냐 가까이서 찍느냐에 대한 개념의 샷이었고요. 지금 요 샷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인원 2명이 있으면 2샷, 뭐 3명이 있으면 3샷.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프레이밍 어떤 틀을 만드는 걸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표현을 하고 샬로우 포커스라는 거는 포커스가 굉장히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포커스 맞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뒤는 다 포커스가 날아갔어요. 반대로 딥 포커스는 자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다 포커스가 맞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앵글 위에서 찍는 걸 하이 앵글이라고 하고 밑에서 찍는 걸 로우 앵글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앵글에 대한 개념. 나머지는 뭐 그룹샷, 롱샷, 뭐 오버 더 숄더. 오버 더 숄더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숄더를 오버해서 뭔가를 찍을 때 한국말로 순수하게 얘기를 한다면 뭐 걸어찍기, 걸쳐찍기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걸쳐찍기는 샷을 나중에 이제 촬영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아주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걸쳐찍기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한국 같은 데도 그렇지만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쪽 걸쳐서 여기 찍고 저쪽 이쪽 걸쳐서 이쪽 찍고, 그러니까 오버 더 숄더 샷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비디오에서만 많이 쓰는 비디오, 그러니까 비디오 촬영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imaginary line, 그 이미지, 한국말로 그냥 이미지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imaginary line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뭐냐면 축구나 농구 경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축구나 농구 경기에서 카메라를 반쪽만 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한쪽 이렇게 경기장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쪽만 와 있어요. 저쪽에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이해하실 것 같나요? 뭔지 아시는 분? 힘들어서 왜 그럴까요? 왜 카메라를 한쪽만 쓸까요? 반으로 갈라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죠. 맞추시는 분한테는 뭐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경기장에서 반쪽만 쓸까, 카메라를? 양꼬리 이렇게 있으면 보이니까 그런가? 뭐 그것도, 근데 야구는 보여도 돼요. 야구는 다 보이잖아요. 야구는 그렇게 안 해요. 클로즈업 하기 쉬운. 클로즈업 하기 쉬운 것, 네, 근데 안에 똑같아. 반이 똑같으니까. 자, 만약의 경우 농구 경기에서 혹은 축구 경기에서 카메라가 반대편에 있으면은 공격과 수비수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상의 라인을 반을 긋고 이유가,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서 카메라가 쫙 찍으면은 갑자기 수비하던 이쪽이 이렇게 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막 하던 팀이 갑자기 순식간 뒤집히는 거예요. 카메라에서,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카메라 라인이 여기가 이렇게 이미지너리 라인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카메라에서 이렇게 이쪽만 반쪽만 쓰면은 카메라가 왼쪽엔 파란색, 오른쪽에 빨간색이 항상 있어요. 우리한테 눈에. 근데 갑자기 이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만약 카메라가 가서 여기를 찍는다, 왼쪽에 있던 파란색이 갑자기 왼쪽에 빨간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빨간색 사람이. 그러니까 방향이 뒤집혀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조연출 처음에 들어가서 입사를 해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이걸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진짜 선배들한테 많이 깨졌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 라인을 뒤집어서 찍으면, 왜냐면 이렇게 두 분이 마주보고 있는 걸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넘어가서 딱 찍으면은 좌우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 뒤바뀌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 내가 자 뒤바꿀 거야, 혹은 뒤바뀌어도 돼, 이런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사이즈에 있어서는 풀샷이나 이런 걸로 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란을 딱 뒤집어주는 그 샷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처 그런 거를 그때 조연출 때는 찍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막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 이쪽 저쪽 옮겨가지고 막 촬영을 막 다 해놓고 딱 봤더니 편집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데서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김일강 집사가 좀 더 아마 촬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 촬영에서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가 자꾸 갈라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흔들림, 그다음에 예를 들어 무의미한 팬, 이렇게 카메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옮기는 걸 팬이라고 하거든요. 틸트,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걸 틸트라고 하고, 그러니까 영어잖아요, 다. 팬하고 패닝, 틸팅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의미한, 아마추어들은 이제 무의미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괜히 그냥 막 이렇게 옮기고, 애 찍다 보면 애 막 팔로우하고 뭐 뭘 찍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게 사실은 카메라는 보는 사람의 시각이에요. 찍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런 무의미한 펜이나 틸팅 이런 거가 좀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이미지너리 라인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을 넘어가지 않고 촬영을 하는 습관을 실제로 이제 많이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많이 막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뒤집는 거죠.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다시 왔다가 이 어수선한 촬영이 되거든요. 나중에 편집이 안 되는 거죠. 막 왼쪽에 있던 사람이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쪽에 있고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영상인데요. 구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소리는 별로 들으실 필요 없고요. 자꾸 이제 화면을 많이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황금 분할이라고 미술에서는 얘기하죠. 어디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포지션,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 저 라인을 가상으로 놓고 이제 구도를 생각을 하세요.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라인을 눈의 시각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집중하는 구도죠. 지금 이런 것들 시각이 이렇게 한쪽으로 쭉 대각선은 역동성을 만들어내요. 선들이 이렇게 프레이밍 어떤 프레임을 잡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문이나 창문을 이용을 하면 뭔가가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지금 이 프레임은 되게 사실은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컨트라스트에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흑백, 밝기를 확 조절을 해버려서 밝고 어두운 것이 이렇게 딱 대조되는 경우, 이럴 때 사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확 들어온다. 그러니까 get close to yourself, 그러니까 주제에 가능한 한 다가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휴대폰을 갖고 찍을 때. 중요한 거, 눈이 가운데 오게 하는데 얼굴이 가운데가 아니라 눈이 가운데.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눈이 가운데. 네, 다양한 패턴, 다양한 그 문양, 동일한 것들이 이렇게 막 다양하게 있을 때 이 느낌이 확 달라진다는 거고요. 근데 패턴이 다른 게 확 눈에 띌 때, 이때가 제일 자극적이고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포인트. 이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이 양반이 지금 해놓은 이 9가지의 구도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다고나 할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구도 이해하셨나요? 혹시? 뭐 다 이해를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이 구도는 비디오 촬영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진만이 유용한 건 아니고 비디오에 있어서도 이런 구도를 잡아내거나 이런 구도를 이해하고 찍는 비디오와 그렇지 않는 비디오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진을 제가 3장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는 아마 3장이 다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 2, 3. 네, 1번 사진, 그 다음에 2번 사진, 3번 사진. 이게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한꺼번에 볼게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어딘가를 보고 있어요. 어딘가를 보고 있는데 앞에 공간,
보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정적인 구도가 이 세 개 중에서 뭔가요? 세 번째죠. 네, 밑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눈 앞에 뭐가 이렇게 탁 막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답답해요. 이것도 뭐 보고는 있는데 왠지 이렇게 프레임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냥 인물 사진 찍을 때 사진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요거 조심하셔서 사람을 요것만 이렇게 딱 찍어서 앞에다가 보는 방향에다가 공간만 창출해줘도 이 프레임이 굉장히 안정적인 프레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비디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드라마 같은 걸 집에 가서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세요. 말하는 사람 앞에 눈앞에 공간이 얼마큼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 의외로 공간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헤드룸에 관련된 건데 아까 그걸 루킹룸이라고 하고 헤드룸 마찬가지로 머리 위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벽에 딱 붙어 있는 저런 답답한 사진과 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지금 비어 있는 사진과 안정된 머리에 그 룸이 있는 것과의 차이.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이렇게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좋은 구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면 자,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거예요. 일단 무슨 뭐든지 간에 수평 라인이 있고 수직 라인이 있거든요. 어딜 찍더라도 가능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뭐 안으로 들어가는 뭐 철길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구조라면은 그건 이제 좀 다르지만 수평과 수직 라인으로만 구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평과 수직을 눈에 잘 보이게 맞춰주는 게 좋은 구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고의적으로 이걸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꺾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고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고의적이라는 거는 인텐셔널리 어떤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좋은 구도라는 아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황금 분할.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미술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금방 알 거예요. 3대2의 황금 분할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 네 개의 포인트 교차하는 이 네 개의 포인트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거기다 두는 거죠. 서브젝트를 두는 거예요. 주제를. 이제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두어 버릇하다 보면 구도가 이렇게 안정적이 돼. 아까 눈을 가운데다 두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눈에 하나만을 가운데다 눈을 두 개를 가운데를 둘 수 없잖아요. 사람 인물을 찍을 때. 그러니까 눈이 가운데로 가면 예를 들어서 가운데로 가면 이게 저절로 이 황금 구도에 맞게끔 황금 분할의 구도에 골든 크로스에 맞게끔 딱 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하다 보면 프레임을 점점 하다 보면 그다음에 좋은 구도 특히 사진에 있어서 영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은 왜냐하면 동영상이니까 이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담는 거니까 좀 개념이 다르지만 사진이라면 사진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의 미학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트리밍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잘라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 순간에 이미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찍고 싶은 것만 주제만 부각을 딱 시키는 이런 사진을 찍는 게 좋은 프레이밍을 할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지금 보시면은 이 같은 사진인데요. 요만큼 찍어서 요 빨간 요 선이 들어와 있는 게 훨씬 주제가 두드러지고 물론 이제 느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나는 저게 좋다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없다는 건 아니지만 주제를 저 우산 쓴 아이들이라고 친다면 주제가 부각되는 쪽이 훨씬 더 명쾌한 사진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백. 이건 아까 그 칼라 패턴에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영상 유튜브 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집에 가서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구도에 관련된 여백이 많을 때 그리고 이 패턴이 색깔이 이렇게 확 다를 때 좋은 사진, 좋은 이미지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명에 관련된 이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건우 집사님이 설명을 했던 여러 가지예요. 제가 거기다 일부러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ISO, 아사, 필름 감도 원래는 사실 필름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뭐 그 지난주에 혹시 들으셨던 분은 다 기억하시지만 깜짝이야 이거라고 이제 김건우 집사님 표현을 하셨잖아요. 깜짝이라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필름이 옛날에 이제 35mm 필름으로 할 때 필름의 감도에 따라서 필름에 감광제가 발라져 있는데 그 감광제의 감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빛에 예민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도 디지털에서도 그 수치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 200, 400, 800, 1600, 뭐 3200 이런 식으로 더블로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노이지하지만 빛에는 민감해집니다.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 세 개가 맞아야 이거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도 사실 요 세 개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맞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퍼처 조리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지난주에 배웠죠. F가 낮을수록 개방, 그다음에 F가 높을수록 좁은 구멍이 작은 이런 개념이고 셔터 스피드 빛을 잘라주는 셔터 딱 설명드렸죠. 그때도 셔터에 대한 시간이 짧을수록 빛은 줄어들고 아주 빠른 순간을 포착을 한다는 그런 거죠. HDR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감도에 대한 ISO 혹은 아사에 대한 거는 여기 지금 감도 100짜리와 200짜리와 400짜리가 있는데 이게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훨씬 노이지합니다. 화면이 좀 지저분하죠. 400짜리로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노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리개에 관련된 거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F 숫자가 낮을수록 개방이에요. F 빵 제일 최대 개방 없습니다. 그런 렌즈는 기술적으로 못 만듭니다. F 빵은 그래서 지금 F1 정도 렌즈면은 완전 최고가의 렌즈입니다. 어떤 브랜드에서 나오든지 간에 F1.0이 나온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브랜드, 어마어마하게 비싼 렌즈 없습니다. 거의 1.2 정도 나온다. 뭐 1.2 나오는 웬만한 렌즈는 다 한 몇천 불 이렇게 되고요. 1.4까지는 뭐 1.8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F 최대 개방치가 1.8 이러면 그냥 뭐 쓸만하네. 2.0 뭐 2.8 뭐 3.5 4.0 이렇게 되면 싸구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렌즈가 최대 개방치가 F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거기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F 뭐 2.0에서 F 3.5 이거 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F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비싼 렌즈다. 지난주에도 김건우 집사님 설명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0으로는 기술적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셔터 스피드에 대한 개념은 지난주에도 이해를 하셨지만 네, 느린 셔터 스피드 15분의 1초 물이 다 늘어지죠. 2000분의 1초 물이 다 점이 되죠. 네. 빠른 걸 잡아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높이는 거예요. 책하기 빨라지는 겁니다. 스피드 그러니까 축구 선수 공 차는 거 이렇게 딱 정지 화면처럼 다 있다. 굉장히 셔터 스피드가 빠른 거겠죠. 5000분의 1초, 뭐 10,000분의 1초, 막 이런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빛이 다른 데서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렌즈가 개방이 돼야 되고 렌즈에서 혹은 뭐 조리개 아까 ISO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휴대폰에 관련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셀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 잠깐 기지개 한번 보실까요?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너무 말을 이렇게 빨리 하고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지금 요즘 휴대폰에 셀폰에 거의 대동소이하죠. 뭐 아이폰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이폰 6 이전 버전 쓰시는 분. 아이폰 6, 네, 7, 8, X. 네, X 굉장히 기능 좋습니다. 네, 7, 6는 사실은 그냥 별로예요. 네, 아이폰. 그다음에 갤럭시 쓰시는 분, 삼성. 네, 삼성 갤럭시 S9 이전 S8, S7, 네, S7 쓰시는 8 정도부터 굉장히 괜찮아질 것 같아요. 7까지는 뭐 그냥 그랬는데요. 8부터 정도는 그 굉장히 카메라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 9, 10 뭐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LG도 카메라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전화기의 카메라가. 그 다음에 카메라가 좋은 전화기 중에 최고 구글 픽셀폰 PXL이라고 완전 좋습니다. 특히 이제 포트레이트 찍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얘네들이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집중을 하는 이유.
테크닉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에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카메라 기능에 셀폰에 제일 처음에 나온 기능 중에 하나가 이 HDR이라는 기능이에요. 뭐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HDR, High Dynamic Range Imaging인데 이게 뭐냐면 다이나믹 레인지, 그러니까 다양한 그 빛에 대한 반응을 테크니컬리, 자, HDR을 적용을 안 하면 이렇게 시커먼스가 나오죠. 이게 일반적인 사진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HDR 기능을 하면 얘가 어두운 데도 이렇게 밝게 나오고 밝은 데도 밝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휴대폰 한번 꺼내서 찍어보세요. HDR 기능이 있는지. 네. 휴대폰 카메라에서 보시면 HDR이라는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약간 자 어둠과 밝음이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여 앞에를 찍어 보시려고 하면은 이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한 군데다 맞추지 마시고요. 얘 밝은 데를 하나 맞추시고 이 어두운 부분 하나 이렇게 반쯤 맞추세요. 그래서 HDR 기능을 없이 한번 찍어 보시고 HDR 기능을 있게 한번 찍어 보세요. 어디서 찾아야지? 그 위에 보면 HDR 써 있어요. 네. HDR은 네, 대부분 아이폰은 아마 위에 있을 거고요. 갤럭시는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자동 돼 있는 것보다 HDR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동 말고는 지금 수동 기능으로 가능하면 찍으세요. 자동은 다 해제하시고. 네. 그래서 HDR을 넣고 찍었을 때와 HDR을 넣지 않고 찍었을 때 이렇게 확연하게. 지금은 여기가 빛의 양이 이렇게 크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빛이 이렇게 다이나믹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안 나오지만 이게 언제 만약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밖에 나갔을 때 햇빛이 굉장히 강한데 어두운 곳에 있는 누군가와 햇빛이 있는 어떤 사물을 두 개를 한꺼번에 찍을 때 이게 아주 굉장히 다이나믹이 커서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한쪽에다가 맞춰주기 때문에. 근데 이 HDR 기능이라는 거는 네, 휴대폰에서 혹시 이제 이해하셨거나 잘 찍었다 이러신 분, 내가 잘 찍어봤는데 HDR 기능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 두 장이 확연하게 다르다 이런 거 이러신 분 한번 찍어보시면 압니다. 찍어보시면. 네. 고집사님, 그레이스 집사님 좀 기능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잘 찍으셨어요, 되게. 근데 여기는 다르게 저도 다르게 찍어서 실제로 차이가 있는데 여기가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 자체가 여기가 차이가 그렇게 나지가 않아요. 밝고 어두운 것이 굉장히 많이 네, 지금 이렇게 딱 하면은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살짝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서는 빛의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 HDR 기능을 햇빛이 쨍쨍한데 어두운 데와 밝은 데를 이렇게 같이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햇빛이 쨍쨍한데 어두운 데와 밝은 데를 같이 찍을 때 이 HDR 기능은 굉장히 큰 이유는 뭐냐면 과학적으로는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했냐면 얘를 두 장을 찍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노출을 두 개를 맞춥니다. 여기다 하나 맞추고 저기다 하나 맞추고 그걸 그래가지고 노출 두 개를 합성을 해버려요. 네,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플래시 가능하면은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 찍을 때 플래시는 터트리지 마세요. 네, 플래시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플래시를 터트려야 되는 경우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광이 센데 역광일 때, 예를 들어 뒤에서 이제 햇빛이 비치고 인물이 이렇게 찍으면 HDR 기능을 적용하면 좀 낫긴 한데 거기에 플래시를 거꾸로 저한테 이렇게 터트리면은 빛이 여기서 막 후광이 막 역광이 태양이 여기 뒤를 때리고 있을 때 그럼 저는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찍으면 시커멓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빛의 노출이라는 게 그때 플래시를 딱 빵 터트리면은 아주 선셋 같은 때 그런 사진을 찍어 보시면 정말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선셋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고 있는데 이 해가 딱 떨어지는 무렵에 저를 그러니까 모델을 세워놓고 역광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노란 빛은 나오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플래시를 빡 강제 발광을 시켜버리면 얼굴도 나오고 뒤에 역광도 사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사진 작가들이 포토 그렇게 패션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프레쉬를 빵 하고 터트려가지고 강제 발광을 시켜가지고 뒤에는 뒤에 배경대로 살리고 앞에는 앞에대로 인물을 살리는 거죠. 옷이나 인물을. 그런 이제 그런 사진들을 제가 이제 샘플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HDR 기능이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에 그 사진 찍을 때 좀 유용한 팁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앵글이 다양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앵글의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앵글은 우리가 다 이렇게 사진 찍을게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찍잖아요. 서서 내 높이에 맞춰서 찍잖아요. 예. 저 사람의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높이 찍는 사람이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이 컨셉을 사진을 찍을 때 다양한 앵글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찍는 것은 사진의 느낌이 확 달라져요. 우린 맨날 이 바닥에서 찍잖아요. 근데 이 위에서 이렇게 하고 찍는 하이 앵글로 찍어버리는 거죠. 사진의 느낌이 달라져요. 반대로 여러분들을 찍을 때 밑에서 이렇게 찍는 거죠. 굉장히 또 느낌이 달라져요. 제가 사실 지금 뭘 장비를 갖고 왔었는데 뭘 하나 까먹었는데 이걸 찍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앵글들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밑에서 로우에서 이렇게 찍을 때 근데 이게 아이들이나 혹은 뭔가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이힐용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특징적인 사진을 찍을 때 이 앵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 다양한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생각, 위, 아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이 밑에를 이렇게 지하철 뭐 이런 거 내려가는 데를 이렇게 딱 찍으면서 느낌이 확 달라져요. 이런 걸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하면 뭐 그런 게 보이겠어요. 근데 이 시각을 자꾸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약간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계속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저 김정은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사진 한번 설명해드리고서는 사진기 갖고 이렇게 휴대폰 갖고 되게 많이 찍으시는데 되게 잘 찍으시더라고요. 많이 찍으면 잘 찍게 돼 있어요. 왜? 다양한 앵글을 자꾸 시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앵글. 휴대폰으로 해도 다양한 앵글 때문에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맞나? 네. 스마트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최대한 크게 찍기. 좀 과도하게 가까이 가세요. 네, 과도하게. 누군가를 찍을 때,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각자 본인의 카메라 말고 반대편의 카메라. 왜냐하면 남의 카메라에 사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카메라를 바꿔주세요. 사진기를 다. 그래서 과도하게 비클로즈업을 부부는 괜찮습니다. 네, 부부는 괜찮으시고 민망하신 분들은 사진을 바꿔가지고 네, 카메라를 바꿔서 과도하게 좀 생각보다 과도하게 한번 들어가보세요. 정말 줌을 당기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가까이 대세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가까이 찍는 사진을 한 4-5 카트만 좀 특이한 표정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네, 서로 바꿔서 찍어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사진을 가능하면 세로 프레임보다는 가로 프레임으로 많이 찍으세요. 네. 네. 왜냐하면 가로 프레임으로 찍어야 아까 그 황금 분할의 그 구도가 많이 나오고. 제가 과도하게 찍어서 한 장 보내드렸어요. 아 저요? 제가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네. 김정은 목사님. 작품을 네. 근데 이 과도하게 찍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과도하게 찍으면요 기분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진의 느낌이 달라지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예요 이게. 네. 물론 과도하게 찍음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 내 피부가 이렇게 가까이서 지금 너무 늙어 보이잖아 막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나중에 필터도 조금 쓰시고 네, 조금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해서 대신에 다양한 표정을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델 보세요. 그쵸? 아무것도 아닌데 좀 다르게 찍었겠지.
뭐가요? 아니 기술을 좀 못하고.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고 이쁜 거죠.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니 오해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기술이 아니고 저 사람은 원판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어떻게 찍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뭐 어느 쪽으로 찍어도 제가 보기에 예쁠 것 같은데 물론 근데 누구나 그런 각도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셀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셀피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의 각도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나오는 각도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양하게 거리를 가까이서도 하고 멀리서도 하고 하면서 뭐 셀피라 그래봐야 팔 하나 길이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팔 하나보다 더 멀리 나갈 수는 없으니까 가제트도 아니고 쭉. 그러니까는 그 거리 안에서 최대한 자기가 예쁜 걸 찾게 돼 있다고요. 그게 여자분들이 셀피를 잘 찍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찍어 버릇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예를 들어서 보사님하고 사모님 같은 경우도 자꾸 이렇게 찍어 버릇하다 보면 재밌는 표정 이야기할 때 그냥 툭 찍다가 재밌는 표정이 나오고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고 이게 계속 이게 연습이 돼야 되는 거지. 처음에는 어색해서 안 돼요. 다큐멘터리 찍을 때 제가 이제 옛날에 프로그램 할 때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던 PD 중에 인간극장을 찍던 PD가 있었어요. 인간극장 하던 PD가 보통 촬영 2달 하거든요. 인간극장.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촬영 2달 하는 동안에 인간극장 그 일주일치 다큐멘터리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 2주에 다 나와요. 나머지 한 달 반은 뭐 하냐면 카메라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카메라에 사람을 친하게 만들어야 돼요. 카메라가 있는 듯 없는 듯 있어도 아무 처음에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카메라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막 갖다 대면 어떻게 살겠어? 옷도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화장 다 해야 되고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잖아요. 카메라에 있어서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뭐 따라다녀도 뭐 신경 안 써. 그렇게 돼야 이제 그 다음에 다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사님 다큐 찍으러 뭐 3일 가가지고 찍는다? 저는 다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사님 다큐 찍으러 저기 남부 뉴저지의 하몬튼이라는 데가 가지고 선교사님 다큐 찍는데 저 3번 갔어요. 3번. 시간 없는데도 불구하고 3번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를 갖다 대놓고 어색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3번째쯤 가니까 이 선교사님이 카메라를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돼야 다큐가 나오거든요. 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갖다 들이대야 돼요. 계속 찍으세요. 계속. 그러면 처음에는 막 그만 좀 해. 맨날 카메라들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다가도 점점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냥 저 인간은 원래 저러려니 그러고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운 사진들이 나와요. 아이들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아이들을 찍을 때 처음에 엄마 그만 좀 해봐. 이제 지겹다고 맨날 찍어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대놓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몰래 찍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대놓고 자 포즈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내가 찍고 싶을 때 찍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표정과 자연스러운 앵글들이 나오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촬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최대한 크게 찍기라는 의미가 크게 찍어 버릇하면 뭔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 멀리서 땡기던 그 습관에서 뭔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티눈도 보이고 잡티도 보이고 네. 어디를 고쳐야 되나 견적도 안 나오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타이트한 그림을 찍을 때 뒤에 이 블러링도 잘 돼요. 실제로 네. 이제 아까 그 포트레이트 X에서 더 가까이 가서 찍잖아요. 더 타이트하게 찍잖아요. 뒤가 더 잘 날아가요. 이제 줌 렌즈를 써도 되지만 휴대폰에서는 줌이 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줌보다는 가능하면 다가가서 찍는 거를 휴대폰에서는 꼭 셀폰 찍을 때는 이해하시고요. 자, 아까 우리 구도할 때도 이제 이런 얘기했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을 때 프레임을 이용을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굉장히 프레임을 이용을. 네, 지금 지사님 이거 하셨잖아요. 그거를 그 얼굴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 프레임을 넣어서 한번 프레임을 조금 더 멀리. 네, 아니 이 손을 멀리 해보세요. 네, 네, 더 들어가 보세요.
네, 굉장히 달라요 느낌이. 조금만 빼보세요. 한 서너 장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한번 찍어보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 찍으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전도사님 찍은 아무것도 아닌 그 이 프레임 장난이 왜 안 돌아가죠? 얘는? 네, 이렇게 찍으셨는데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손가락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네. 그쵸? 근데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나로 이 사진의 느낌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이 프레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거. 제일 쉬운 거 뭘까요? 자, 여러분들 잘 프레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뭘까요? 뭐 그런 것도 포함되죠. 네. 문, 창. 그거보다 더 쉬운 건 안경. 네. 안경을 예를 들어서 안경을 이렇게 벗어놓고 안경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여기다 올려놓고 안경을 안에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안경 안에. 굉장히 다른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품을 이용하는 그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도 프레임인 거예요. 물병을 통해서 보는 거죠. 뭐 어항을 통해서 본다거나 그릇을 통해서 본다거나 뭔가 프레임이라는 개념은 네. 안경도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안경을 이렇게 세워놓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안경 아래다 맞출 것이냐, 안경을 지나서 보이는 저쪽에다 맞출 것이냐. 제가 그 사진이 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여기 하우라는 팀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공연 예배를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촬영을 해줬는데 촬영할 때 어떤 사진을 찍냐면 누군가 휴대폰을 이렇게 막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촬영 막 하잖아요 보통. 그걸 뒤에서 휴대폰을 찍었어요 제가. 네, 이해가 가세요? 네, 휴대폰을 찍고 있는 걸 휴대폰을 찍고 배경에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휴대폰이 또렷하게 보이고 굉장히 느낌이 다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용한다는 의미가 이 프레임을 이용을 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저 창틀 사이로 보이는 뭔가 아니면 지금 어떤 그 구조물 사이로 보이는 어떤 사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뭐 펜스 사이에 이 철망 사이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것 그리고 이런 프레임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보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걸 고의적으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사진,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다 보면 특히 이제 이런 데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뮤직비디오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거를 거의 뭐 머리에 쥐나게 생각하죠. 네. 왜냐면 또 다음 거를 하나 제가 설명을 하면 걸치는 거. 네. 걸친다라는 그 개념. 아까 오버 더 숄더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오버 더 숄더 그러면 어깨를 걸쳐서 숄더를 오버해서 찍는 거를 개념을 얘기하지만 오버 썸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옆 사람을 그 앞에 다 물병이 있으시죠? 물병이나 뭐나 앞에 뭘 하나 걸치고 하나 찍어 보시죠. 아까처럼. 네. 앞에다가 뭐 물병이든 아니면 자 이런 것도 해보세요.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V자에다가 이렇게 하고 손가락 사이에다가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오버 숄더이기도 합니다. 오버 더 썸띵이기도 해요. 손가락 사이에 예를 들면 네. 한 번씩 찍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서로 찍어주세요. 너무 이렇게 각자 찍으려고 그러면 잘 안 나오고요. 서로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찍어보세요. 네. 네. 상대방 카메라를 빌려서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네, 그거 이게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포커스를 맞추는 기능이 뭐냐면 대부분 그 찍으면은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누르면, 그러니까 뭐 내가 맞추고 싶은데 이렇게 딱 그 가운데를 딱 누르면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니까는 그게 프레임이 될지 아니면 안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혹시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나온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 마음에 드시는 사진 나왔나요?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있으면 보여주세요.
잘 나왔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지금 저도 찍으신 거 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트를 손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사람 얼굴을 이렇게 넣잖아요. 이게 오버의 개념도 되고 프레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요거는 이제 구도를 만약에 본다면은 저 같으면은 조금 더 손을 당기고 얼굴을 더 안으로 쏙 들어가겠어요. 어디 줘보세요. 김정은 목사님 또 하나. 네, 예를 들면 지금 프레임 인 프레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자기 사진을 넣어서 그거를 또 그 사진을 또 위에다가 같이 찍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프레임 인 프레임. 예. 김정은 목사님은 수제자인데요. 제가 자주 좀 이렇게 가르쳐 드렸더니 역시 좀 생각하는 게 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휴대폰으로 찍었을 때 셀폰으로 찍든 카메라로 찍든 이런 건 별 문제가 되는 사진들이 아닌 거예요.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고 머릿속에 상상력의 문제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할 때 상상하고 그 상상했던 것들이 영상화되는 작업, 이게 사실은 영상이라는 거예요. 영상 작업이라는 게 사진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자 이걸 동영상으로 찍으면 그냥 동영상인 거죠. 여기서 동영상이 다 되잖아요. 여러분 휴대폰에 동영상 안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카메라 요즘 디지털 SLR 다 있지만 그 DSLR에 다 동영상 기능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정말 중요한.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에 우산을 찍는 사람이 자기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우산을 반쯤 걸쳐서 그 우산 쓴 사람을 찍었어요. 물론 컬러가 흑백이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분위기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밑에 비치는 것까지 이 구도가 섀도우까지 이렇게 딱 멋지게 이 라인이 조성이 잘 됐지만, 이런 사진들은 여러분들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딱 쓰고 혹시 그런 사진 찍어보신 적 있어요? 차 창에 내리는 비를 이렇게 사진 찍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차창에서 비를 딱 찍으면은 비가 어떤 때는 비에 포커스가 맞으면, 차창에 포커스가 맞으면 뒤가 아우로 블러가 딱 되면서 되게 묘한 그 예쁜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네온 사인까지 뒤에 만약에 있으면 그 컬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그냥 눈에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점점 자꾸 찍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찍어보고 싶고, 이걸 찍고 실제로 이제 사진으로 찍고, 어느 날은 사진이 아니라 그걸 동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아니면 차를 타고 가는데 위험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동영상을 딱 눌러놓고 밖에 이렇게 창가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쭉 이동하는 그림을 찍는다. 그 나중에 그걸 딱 찍어놓으면요, 그 그림 위에다가 누구 얼굴 하나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뭔가 이렇게 그리워서 가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작업이라는 게, 영상 제작이라는 게 물론 아까처럼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그림들, 그런 이미지들을 내가 계속 작업을 해보지 않으면 테크니컬이 늘지를 않아요. 골프 연습하면 스윙 연습해야 되거든요. 죽어도 스윙 연습 안 하고 골프 나가도 못 칩니다. 그러니까 스윙을 해야지 골프 연습이 되고, 그래야 필드를 나가면 쳐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찍어보지 않으면 영상 작업은 안 돼요. 찍고 편집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오버예요. 근데 뭐가 오버냐면 이 아가씨를 찍을 때 이 앞에 지금 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흐릿한 이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 잘못된 뭐가 빛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앞에 꽃들이 들어오니까 포커스 저기 맞아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건 다 그냥 희미하게 마치 무슨 포그처럼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저 꽃이 앞에 가까이 있는 꽃들인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진 사진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상들은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좋은 사진에 대한 팁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다가와야 됩니다. 이게 사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찍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찍는 사람이 자꾸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예배나 뭐 이런 걸 찍을 때는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도 신뢰가 되니까 상황이 좀 어렵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다가가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다가가서. 그 다음에 배경을 단순화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배경을 단순화한다는 의미는 복잡한 데서 복잡한 걸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찍고자 하는 주제를 선택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물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풍경인지에 따라서 내가 찍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하면 다 프레임에서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프레임에서 삭제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황금 분할 그 3개의 라인이 있죠. 9개의 칸 중에서 그 꼭지점이 만나는 그 황금 분할 꼭지점 4개에 내가 원하는 주제를 꼭 넣는 습관을. 근데 그 공간 속에서 만약 사람 얼굴이면 그 공간에서 거기 있어요. 그 가로냐 세로냐에 따라 조금 다르죠. 아까 눈의 한쪽을 가운데다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그 눈에 한쪽은 공간인가요? 그렇죠. 근데 약간 다르게 찍어도 큰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 스타일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거는 일을 할 때 제가 중계차를 타서 이렇게 카메라맨들한테 콜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BTS 정국이 바스트 이러면 정국이 바스트를 찍어요. 카메라가 딱 바스트 사이즈로 들어가는데 너무 재밌는 건 카메라맨마다 바스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젖꼭지 바로 어떤 사람은 젖꼭지를 살짝 내리고. 왜냐하면 사이즈라는 개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카메라맨들이지만 내가 주문할 때 항상 같이 똑같이 바스트를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도 바스트 정확한 규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바스트 샷인 거지. 바스트에 걸쳐지는 샷을 찍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 어디가 정답이야. 너 젖꼭지는 꼭 넣어야 돼. 가슴에는 여기 이게 없으면 안 돼. 웨스트는 허리 벨트 꼭 벨트가 꼭 들어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옳다 그르다의 개념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대개의 경우 공통화된 주제, 공통화된 어떤 사이즈의 개념들이 서로 있는 거고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되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제와 부제를 구분해서 담느라는 얘기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만큼 주제 말고 또 뭔가 그 안에 들어오는, 아까 우산 그림 기억나시죠? 우산 그림 같은 경우에 주제는 우산을 쓰고 있는 아저씨예요. 그렇죠? 근데 부제는 내 우산도 부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면 바다의 그 해변이라든지. 그러니까 주제와 부제가 뭔지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갖고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대충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찍지? 지금? 내가 지금 뭘 담으려고 하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야 된다. 5번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깜깜한 데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이 카메라라는 특성은 비디오이건 사진이건 다 똑같습니다. 깜깜한 데서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뭐 사람 눈은 보여요. 근데 카메라는 못 잡아요. 사람 눈은 어마어마한 적응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어두운 데서는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저 카메라들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ISO를 높이고 감도를 높여서 노이지하게 가도 로우 라이트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 빛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밝은 곳, 가능하면 사진 빛이 넉넉한 곳, 아니면 인공 조명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같으면 스탠드라도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니까 뭔가 빛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 사진이 예쁜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찍는 순간 호흡을 참아야 됩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사실. 특히 휴대폰 갖고 찍을 때 생각보다 어려워요. 휴대폰 이렇게. 근데 휴대폰 셔터가 이 가운데 얘네들 이렇게 누르는, 여기 이렇게 눌러서 셔터 되는 거 말고 이 위로 눌러도 셔터 되는 거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누르면 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셔터 기능도 있어요. 갤럭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셔터가 가운데 있는 그 빨간 버튼만 셔터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위에 있는 버튼 뭐 셔터 기능이 있어요. 하여튼 찾으면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있어요. 셔터 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셀카에 이렇게 연결해서 찍듯이 뭐 비슷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근데 찍는 순간
지난번에 왜 김건우 집사님이 설명을 했지만 60분의 1초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60분의 1초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 호흡 때문에 흔들려요. 60분의 1초 이상을 하려고 놔야 되고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 125분의 1초, 뭐 이런 식으로 250분의 1초 그 정도가 돼야지 흔들리지 않는 사진이 나오고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건 호흡이에요. 네,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단전에 힘을 딱 주고 네, 이렇게 호흡을 꾹 참으시고 손이 수전증이 있으신 분은 특히 더 참으시고 그리고 호흡을 참아야 좋은 사진이 나오고요. 스토리를 만든다 이 말은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시간이 많진 않지만 끝나기 전에 잠깐 여기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방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기딩돌 아카데미의 미디어 스쿨을 한다라는 거를 5장의 사진으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5장의 사진으로 스토리를 만든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 5장 딱 셀렉트하는 거예요. 5장.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있어요. 5장. 생각을 하셨죠? 자, 맨 앞줄에서 우리 김현경 변호사님하고 맨 뒷줄에서 고집사님하고 두 분이 5장의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네, 실제로 스토리가 있는 사진 5장을 셀렉트하세요. 자, 움직이셔도 됩니다. 앉아서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제가 100% 개런티하는데 스토리가 있는 사진을 만들고 싶으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절대 그 앉은 자리에서는 5장의 사진 안 나옵니다. 5장의 사진으로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5장을 찍어야 되지 지금? 어떻게 찍어야 되지? 5장을 뭘 찍어야지 내가 지금 이거를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사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교육사님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찍을지 이제 구상이 딱.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구상이 되지 않으면 일어서 가지고 해결이 되진 않아요. 무작정 해결이 되진 않아요.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야 돼요. 자, 뭘 찍어야 되지? 재미 집사님 찍어서 도전해보세요. 도전 3인방이 지금 떴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저기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저분들이 어떻게 찍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결과를. 도대체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셨죠? 지금 5장을 어떻게 찍겠다, 뭘 찍겠다. 딱 5장만 찍어야 돼요. 더 이상. 자, 스토리의 순서대로 5장을 찍으세요. 네. 잘못 찍었으면 지워도 됩니다. 근데 스토리를 만드는 순서대로 5장을 찍어보세요. 어떻게 찍을지. 그래서 우리 그거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폰을 이렇게 지금 여기다 미러링 하게끔 뭘 갖고 왔었는데 리모컨을 안 갖고 오는 바람에 망했어요. 지금 미러링을 할 수가 없는데 이 5장의 사진 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그 그림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실 분. 홍 집사님 어떻게 5장을 찍으시겠습니까? 말로. 저 찍으시는 분들 빼고. 저 같은 경우는 멘트는 그냥 혼자 생각한 게 디지털 아카데미라는 영상 안에 그다음에 저희 세미나에 대한 그걸 갖다 가이드라인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사진으로 설명한다. 사진.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 디딤돌 아카데미가 이제 타이틀. 그렇죠. 타이틀이 첫장. 그리고 저희 그 영상 세미나를 하나로 묶어서 한 장을 찍고 그 다음에 저희 그 강의실을 갖다가 찍고 강의실을 어떻게 찍고? 뒤에서 찍습니다. 뒤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풀 프레임으로 다 차게끔 찍고요. 네, 여기가 다 나오게 풀샷으로.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강사님의 전도사님이라든지 저 차트를 찍습니다. 차트. 예. 차트입니까 접니까? 같이 나오게. 같이 나오게.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우리 사이즈 배웠잖아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 예를 들어 바스트. 제가 그런 설명. 바스트입니까? 아니 흉상. 바스트, 웨스트, 뭐 미디엄, 풀 피겨. 사이즈 그러니까 뭐라 그러고 가슴 이쪽으로 해서 어깨.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머릿속에 콘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콘티를 이제 영상 하는 사람들이 짤 때 예를 들어서 원샷, 투샷 아까 한 명이 나오는 원샷이잖아요. 그걸 이제 말로 설명을 하자면 저와 걸쳐서 그러면 김영기 원샷 풀 프레임 오버 더
백그라운드, 화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개념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그 용어를 딱 써주면 누가 봐도 아, 이 정도의 사이즈 이겠거니라고 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써주면 그걸 이제 카메라맨이 봐도 아, 얘가 원하는, 물론 디테일은 달라지지만 대략 이 정도겠거니. 그 다음에는 저희가 다 같이 지금 3장 찍었어요. 네, 다 같이 모여서 이걸 마무리하는 그런 단체 사진을 찍고요. 마무리한 단체 사진 4번째? 여기? 예, 네 번째. 5번째네. 5번째는 빈공간으로 해가지고 종료됐다는 걸 찍겠습니다. 아, 이제 스토리가 느껴지십니까? 네. 뭐 좋다 나쁘다 두 번째 문제예요. 네. 스토리가 좋냐 나쁘냐는 퀄리티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냐 못 쓰는 사람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글을 쓰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냐 안 보였냐가 첫 번째 지금 중요한 거고, 어떤 글을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거는 스토리의 내용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문제는 지금 두 번째 문제고,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거가 지금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찍으셨어요? 5장? 네. 그리고 전도사님은 첫 번째를 제목을 딱 달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네, 저의 원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네, 앞에 전체를 앞에서 찍은 풀샷, 뒤에서 전체를 찍은 풀샷. 네. 마지막은 먹을 거. 이러면은 느낌이 아니. 근데 네,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스토리를 만든다고 봤을 때 지금 얘기한 것에서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순서를 바꾸면,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상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네. 이게 편집도 사실 이렇게 고민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개념이 뭐냐면 찍은 거와 관계없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내가 처음에 찍을 땐 이건 아니었지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편집은 나중에 이제 제가 디테일을 지금 오늘은 좀 더 못하지만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걸 더 하면은 이런 걸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몽따주라는 표현을 써요. 몽따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범인의 몽따주 할 때도 그 몽따주지만 몬테이지. 그러니까 러시아의 에이젠슈타인이라는 감독, 옛날 소련이죠. 그 소련의 에이젠슈타인이라는 감독이 그 오데사의 계단이라는 유명한 그 장면을 찍은 그 영화, 전함 포템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오데사의 계단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그 장면에 촬영을 전부 다 따로 했어요. 근데 그걸 막 붙여놓은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계단에서 막 이렇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총살하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이 전함 포템킨에서 그 장면에서 아이가 이렇게 계단에서 굴러가는 유모차를 이렇게 놓쳐가지고 아이가 굴러가는 걸 엄마 이렇게 놀래는 장면, 아이 다 따로따로 찍어서 붙여놓으니까 이게 스토리가 돼버린 거예요. 얘기가.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걸 이제 몽따주라고 표현하는데, 편집의 힘이라는 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장면들도 같이 붙어서 만들어져 버리면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게 영상의 힘이거든요. 영상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힘.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에 정말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 그렇지 않은 걸 그렇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스토리를 만드셨지만 그 스토리에서 그 지금 이 디딤돌 아카데미의 미디어 스쿨의 장면을 순서를 좀 다르게 하면 느낌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 뭐 먹는 거 먼저 딱 놓겠다. 먹는 사진이 제일 먼저 들어갔다. 그럼 시간의 순서처럼 이렇게 느껴질 것이고, 먹는 게 지금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먹고 끝났나 보다 이런 분위기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PS잖아요. 사실은 먹는 것도 있었다가. 근데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그건 저는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이미지로 됐을 때는 저는 딱 느끼게 먹고 끝났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내가 하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방법이 되게 이 스토리의 영상의 스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고집사님 거 마지막으로 보고 저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아, 좀 재미 실장님 했어요? 저는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앵글이니까 멋있는데요. 앵글 뭐라고요? 앵글 이렇게 틀린 앵글. 아 틀린 앵글로 위에서 네, 찍은 거. 위에서 찍고 또 옆에서 찍고. 옆에 찍고 밑에서 찍고 느낌이 확 달라요. 네, 느낌은 굉장히 달라지죠.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앵글을 다양하게 가는 거. 근데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앵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앵글이 쓰여야 되는 의미를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이 앵글로 찍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왜 하이 앵글로 찍어야 되냐. 이 풀샷을 보여줄 게 하이 앵글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이 앵글을 찍는 거잖아요. 이런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찍고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영상 하나하나를 찍을 때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찍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들을 곰곰이 내가 고민하고 찍는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더 적절한 것들이 나오게끔 생각을 하면 더 좋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도 사실 마찬가지의 경우가 됩니다. 그게 또 나중에 편집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거기에 촬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중요하고 촬영에 대한 앵글 혹은 그 각도 혹은 이 화질 진짜 중요한 건 잘 찍어야 좋은 영상이 나옵니다. 못 찍은 건 절대로 좋은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좋아야 편집에 손을 안 대도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원본이 별로이면 유치하게 찍어 놓으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더 잘 찍고 싶어, 더 편집을 잘하고 싶어. 우리가 행사 같은 거 할 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 사진 찍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샷을 찍으면 대충 누가 있는지를 보잖아요. 분위기는 아는데. 네. 근데 그렇게 찍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더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좀 작게 찍더라도. 자,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게 있어서 알려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게 뭐냐가 더 중요하죠. 자, 이런 예를 들어서 VBS를 했다. VBS에 나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 그게 생각이 달라지는 아니,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 남는 게 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너무 뭐지 부족한. 그래서 제가 왜 5장을 셀렉트 하라고 했냐면 어차피 편집에서도 셀렉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편집을 영상을 많이 찍었다 그래서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을 하다 보면 셀렉트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는데 그 셀렉트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편집 과정에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좋은 그림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에 이 그림이 적합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VBS의 상황을 보여주고 싶은데 자 주제를 정하죠. VBS에 뭘 보여주고 싶어요? VBS 했다? 어떤 걸 했다. 어떤 거 했다 그러면 어떤 거가 10개가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셀렉트 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거 중에 그 중요한 거. 중요한 걸 셀렉트하게 되잖아요. 어떤 걸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월십을 했어요. 월십을 했다. 그럼 월십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다 잡을 수가 있고 네. 월십하는 앞에 있는 그 이렇게 하는 네. 그걸 잡을 수 있고 네. 또 월십을 하고 있는 사람 잡을 수가 있고 네. 세 개를 다 낼 수가 없잖아요. 다들 그렇죠. 네, 그 빙고.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넣는 게 제일 그게 좋나요? 바로 전도사님의 선택인 거죠. 네. 이 선택이 어떻게 제일 좋은가 여쭤보는 만약에 저라면 워십임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워십으로 아이들이 워십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VBS 같은 경우 아이들이 워십을 할 때 아이들이 워십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표정이 가장 워십답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거를 쓰겠죠. 아니면 거기에도 이게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세 개가 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써야 될 때 네. 그때 구할 때 어떤 게 제일 글쎄요, 저라면은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루즈한 그림, 루즈한 그림보다는 타이트한 그림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뭔지 이미지가 이렇게 확연하게 아이의 얼굴에서 워십임이 드러날 수 있으면 100% 저는 그게 선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보여준다는 그럼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의 얼굴에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얼굴의 표정이 나타났다. 그게 워십임이 드러났다라고 치면은 그거만큼 임팩트 있는 게 없거든요. 물론 풀샷이 워십하네 이거는 줄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예배 자리네는 이미지는 줄 수 있지만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냐 임팩트가 중요한 것이냐고 따지면 저는 임팩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갈등이 되더라고요. 네. 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편집자의 몫이에요. 그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의 몫이고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전달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내가 내려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처럼 영상을 그냥 단순히 어떤 오락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들을 보여주는 데 쓴다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영상을 셀렉트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재밌는 거 위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포커스를 담고 사진을 셀렉트하고 영상을 찍게 되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맥락도 중요하지만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개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달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네. 달? 네. 안 찍히나요? 달을 일반적으로 찍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지.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일반 DSLR 같은 B 셔터가 있거든요. B 셔터. B 셔터가 뭐냐면 누르는 만큼 셔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초를 열어놓을 수도 있고 10초를 열어놓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은 안 되죠. 스마트폰으로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아까 고집사님 했는데 자 오늘 제가 스마트폰에 프로캠이라는 걸 아까 고집사님 깔았잖아요. 그 프로캠을 한번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이폰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고요. 뭐 안드로이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갤럭시는 워낙에 자기가 그 수동 기능이 있어요. 그 수동 기능이 있는 카메라는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이패드로 보여드릴게요. 수동 기능이 있는 얘네들로 가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이 버튼들이 여기 이렇게 다 얘를 하나씩 조정. 화이트 밸런스, 뭐 포커스, ISO, 여기 셔터, 조리개 이런 거를 다 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여태 배웠던 걸 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아이폰에는 없어요. 이런 기능이. 이건 앱을 깔아야지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갤럭시는 있어요. 매뉴얼로 다 하면은 갤럭시는 있어요. 갤럭시에서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수동 기능. 이 수동 기능을 깔고 찍으시면서 노출을 하나씩 공부하시면 꼭 DSLR이 아니시더라도 이 수동 기능으로 찍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조리개를 하나씩 변화시켜보고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하나씩 변화시켜보고 같은 거를 찍을 때마다 하나씩 변화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꿔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변화시키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달 지금 목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달 같은 경우는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노출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셔터 스피드 뭐 30분에 1초 갖고 자 일단 달을 찍으려면 카메라를 고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전화기도 카메라를 고정하지 않으면 흔들려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고정할 수 있는 뭔가 거치를 하고 테이핑을 하시던 뭐 뭘로 붙여놓으시던 뭐 홀더를 쓰시던 해가지고 최대한 셔터를 많이 열어보세요. 최대한 많은 시간을 노출을 줘보세요. 그러면 달이 찍힐 겁니다. 네, 그거는 뭐 수동 카메라 갖고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수동 카메라 홍 기사님 같은 경우는 매뉴얼 익히셔야 돼요. 안에 들어가서 한 번은 보셔야 돼요. 한 번은. 그래서 이게 무슨 기능이 어느 버튼에서 뭐가 되는지는 아셔야 찍을 수가 있어요. M 놓고 찍으시면 돼요. 매뉴얼.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네. 그 영상 이제 보통 우리가 볼 때 과거에는 이제 극장에 가서 큰 스크린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거의다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이랬을 때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런 어떤 그 색 보정이라든지 어떤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것이 화면이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있을 때는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납니다. 네, 화면이 큰 거일 때는 확연하게 드러나고요. 화면이 작고 레졸루션이 낮은 그러니까 화질이 더 떨어지는 것들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보는 게 그냥 TV 화면 정도 네, TV 화면. 아니면 거의 스마트폰에서 많이들 네. 보고 네. 그렇다면 그렇게 어떤 색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네, 뭐
당연히 그 휴대폰, 그러니까 유튜브 쉽게 얘기해서 나 유튜버 할래 이러신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동욱 목사님 복음뉴스 할 때 그 고성 찍으시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화질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은 화질에 좀 더 좋은 오디오에 이렇게 썼으면 훨씬 좋겠지만 그걸 보는 때는 뭐 사실 그게 지장이 내용 전달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나 화질과 음질이라는 거는 사실은 퀄리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니까 그 당연히 근데 화면이 큰 걸로 본다 못 봐주죠. 절대 못 봐요. 예를 들어 집에 55인치만 딱 돼도 거기서 보는 화면과 휴대폰으로 보는 화면은 완전히 너무나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거가 매체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처럼 어떤 매체든지 갈 수 있는 시대에는 그냥 가능한 한 최대한 좋은 화질을 유지하는 게 그래야 어떤 매체든지 소화가 다 될. 로우로는 상관이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 아래에서 위로는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찍을 때도 여기 4K가 다 되시는데 비디오 찍을 때 4K로 찍으시고 나중에 뭐 1080 HD급으로 그냥 내리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나 안 써 그러고선 SD급으로 찍어서 나중에 어쩌 4K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카메라를 쓸 때는 좋은 카메라에 좋은 퀄리티를 쓰시고 나중에 낮추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그거 좀 틀린데요. 그 방송 고객이 있었으니까 그 중계 방송할 때 있습니까? 그러니까 녹화에 어차피 편집을 하지만 생중계를 중계 라이브 라이브 생중계를 할 때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방송도 있고까지 쉽게 얘기해서 뭐 골프다 뭐 스키다 그런 거는 각 세션별로 나눠서 지나갈 때 찍으면 되는데 여러 각도에서 쇼다 예를 들어 생방 쇼다. 그거 타이밍에 따라서 카메라가 화면이 위치가 다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다르게 배치를 하죠. 그걸 갖다가 컨트롤을 갖다가 TD와 PD가 하죠. 그러니까 그걸 중계차에서 하나요? 방송국에서 하나요? 그리고 그 차를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방송 시스템에서는 중계차를 타죠. 기본적으로 중계차에 카메라를 보통 작은 중계차 같으면 3대, 많은 중계차가 붙이면은 뭐 한 20대까지 붙여요.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를. 그럼 20대 모니터를 보면서 PD가 이렇게 20대를 보면서 콜을 하죠.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 즉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은 그 카메라 보통은 이제 뭐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고 예를 들어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다른데 다 그 기본 구조는 그렇습니다. 테크니컬 디렉터가 스위처라고 하는 이렇게 패널이 있어요. 패널에 카메라 20대를 넘버링을 쫙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속된 표현을 우리는 피아노 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콜 테이크 1, 테이크 2 이렇게 딱 콜을 하면 TD가 그걸 계속 손가락으로 다 넘겨요. TD는 여기를 화면을 잘 많이 못 보고 근데 좀 숙련된 TD들은 카메라 뭐 한 8대 정도는 이렇게 한 손에 다 양손으로 딱 해서 얹어놓고 정말 피아노 치듯이 이걸 해요. 근데 이제 초짜 TD들은 그렇게는 못하니까 이제 TD하고 PD하고 뭐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중계 화면을 카메라 대수별을 모니터를 보면서 그걸 콜을 계속 하면서 바꿔주고 아마 다음 주에 강의하시는 우리 김일강 집사님이 BTS 쇼 한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했던 쇼를 다 그렇게 연출을 하신 분이거든요. BTS 콘서트를 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뭐 하여튼 중계차의 구조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요. 다 레귤러 하진 않고 그리고 그걸 컨트롤하는 방송국 안에 또 구조를 또 쓰고요. 근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갭이 있습니다. 완전 실시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망에 따라서 위성을 쓰느냐 아니면 뭐 인터넷망을 쓰느냐에 따라서 대역폭에 따라서 그 갭은 좀 있어요. 완전 라이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생방송 하다 보면 리턴이라고 그러는데 느리게 받잖아요. 이렇게 몇 초 있다가 대답하고 1초 있다 대답하고 그게 다 이제 망이 돌아 나오는 시간들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갭이 있어요. 뭐 방송 이건 방송학계로는 아니니까. 또 궁금하신 거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김일강 집사님이 영상 편집, 촬영 편집을 저보다 더 훨씬 많이 가르치실 거예요. 촬영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영상에 관련된 걸로. 저는 사진까지 제가 이제 겸해서 같이 한 거지만
영상 관련, 그다음에 이제 편집 프로그램 베가스를 쓰던 프리미어를 쓰던 아니면 본인들이 다 선택해서 다음 주부터는 컴퓨터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데스크탑, 랩탑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편집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칠판으로 또 써가면서 강의하실 거예요. 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편집을 했을 때 조작까지 될 수 있는 그럼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떤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이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테크니컬리 노하우가 생기다 보면 이게 편집점이 어딘지는 다 사실 보이죠. 편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얘를 편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저는 이제 보면 다 보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끼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사실은 언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PD도 언론인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고 있고 퍼스펙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무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침이라든지 어떤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편집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인의 어떤 그 막중한 책임감이 사실 있어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언론인으로서 사실 하시는 거잖아요. 언론이라는 기능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답이 되었나요? 네. 질문 없으면은 오늘 이만 마치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어려운 것들을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영상으로 세상을 대하고 영상으로 세상을 보는 법들이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정말 수많은 영상, 수많은 세상 속에 정말 미디어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주님을 담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주님을 갈망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해안을 주시고 영안을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영상에 대해서 또 깊이 이해하고 깊이 또 생각하는 그런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